이런 부자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 지금 AI 사이클은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이클이에요. 매우 강력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지금은 왜 이렇게 AI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냐? 안녕하세요. HS 아카데미 대표 이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은 이사님이나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으로 직함이 네. 바뀌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드디어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어. 만들었고요. 올해 1월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와.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구독 서비스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멤버십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투자 경제 아카데미 중에서는 네. 넘버원이 돼보겠다, 뭐 와. 이런 포부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HS가 효석. 네,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제 이름을 너무 넣으니까 너무 네.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HS로 다 알 것 같은데요. HS 모르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매크로 경제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또 FOMC도 있고, 맞아요. 요즘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크고 작은 이벤트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제 관전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주말 동안에 저도 이제 무슨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쭉 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월가에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자분은 자칭, 타칭 월가, 그러니까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어제 새벽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네. 제가 아무리 분석해본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파월한테 이야기를 듣고 쓰는 거라서.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연준 내에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연준에서 나오는 논문을 많이 보니까 연준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게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애를 한 명 두는 게 맞을까, 안 두는 게 맞을까, 네. 이런 거를 분석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연준 내에서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실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대변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연준 의원들은 이제 말을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런 기사가 의미가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네. 니네들 금리 안 내리는 거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야, 니네 안 하는 줄 알고 있지? 근데 아니야,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아니, 요즘에 연준을 포함해서 ECB도 그렇고 네.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너무 말장난이 심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연준에서 금리를 이번에 인하를 못하고 6월이나 혹은 하반기나 돼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고, 이번 3월 FOMC에서 파월이 얘기하는 게 너무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 라는 이제 그 일종의 지령을 받고 쓴 글이 아닐까라는 저는 추정을 좀 해봤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연준이 하는 정책을 시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닉 기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사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네.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지표를 보면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금리 지금 내렸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걱정이 될 정도여가지고 저도 이번 FOMC 회의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네.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금리에 대해서 파월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 근거가? 근데 근거는 다 있어요. 이쪽 근거도 있고 저쪽 근거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개인들이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가 봤더니 작년에요. 이제 가장 최근에 미국 개인들의 자산을 조사해 봤더니 175조 달러입니다. 총 자산이요. 네. 그 부채가 한 20조 달러 정도 돼서 이 사람들의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뺀 순자산이 150조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150조 달러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시겠죠. 네. 우리나라 GDP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GDP에. 와 소름 갑자기. 네. 네. 미국 개인들이 가게들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부가. 이거 순자산은 10%막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 빚이. 네, 빚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네. 빚은 거의 늘지 않았고요. 와. 순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재테크 엄청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말이군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버는 것도 있지만 아. 재테크 엄청 잘했다. 그럼 재테크 어떻게 잘했지? 그럼 못 팔게 하니까. 미국은 주식을 못 팔게 하니까. 야. 집도 못 파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빚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 이게 괜찮을까 너무너무 이제 경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닉 기자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부자들 말고 상위 20%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부의 양극화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출하는 금리가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 얘기는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미국 개인들한테 줬던 돈을 우리가 초과 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과 저축이 다 떨어져서 신용카드로 돈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경기 상황이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 아.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핀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는 정말 치열한 다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는 무슨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지금 실업률이 3.9%까지 올랐는데 4% 넘어서부터는 갑자기 빨리 올라가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내려놔야 돼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한 충돌이 있을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나오겠죠. 근데 뭐 저는 두 개가 치열한 이야기가 나고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3월 FOMC 회의는 어쨌든 그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뭐 기대할 필요도 없는 중립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뭐 연내 뭐 금리 인하가 아예 없지는 않겠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뭐 6월까지도 좀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도 중요한데 네.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조금씩 힌트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미래의 이야기하는 미래의 이야기하는 미래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미래 이제 5월 달에 이야기할 네. 6월 달에 이야기할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 언젠가부터 이제 연준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말장난처럼 돼버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딱 확실하게 말해주기가 어렵고 최대한 스무딩하게 좀 자연스럽게 시장에 전달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이 말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렇게 말 못하고 5월 달에 인하할 거야 라고 얘기 못하고 5월 달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3월 달에 이야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조금씩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하고 이제 주가를 생각할 때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작년에 10월 달부터였죠.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 올해 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12월 FOMC 회의 때는 파월 의장이 뭐 엄청 세게 금리 인하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당장 3월이라도 금리 인하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올랐죠. 네. 근데 연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앞서갔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앞서갔던 부분들이 되돌림이 있으면서 아마 주가도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시장이 기대가 연준의 눈높이에 지금 맞아지면서 뒤로 후퇴한 거잖아요. 3월이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5월이야 아니야 6월이야 이런 식으로
식으로 뒤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 주가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게 빠지면 이게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잖아요. 네. 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연준에 대한 기대치, 금리 인하할 거야. 에이, 안 하네. 할 거야.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주식은 뭐냐면은 돈을 못 버는 테크 주식이요. 돈을 못 버는 테크 주식은 그 금리 연준에 대한 기대치를 그대로 따라가요. 정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스닥은 아니에요. 음. 나스닥은 계속 갑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AI는 연준이 뭐라고 하든 말든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 사이클은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이클이에요. 매우 강력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지금 연준이 금리를 3월에 인하가 아니고 6월에 인하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대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그 사이클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좀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뭐 M7이라는 대형주인데 걔네들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뭐 금리에 이런 거에 크게 뭐 개의치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FOMC 회의와 연준 AI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8년 금융위기를 누가 극복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버냉키가 맞아요. 갑자기 양적 완화라는 네. 이제 듣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도 그때 생겨난 거거든요. 맞네요. 양적 완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맞아요. 돈 찍어내기가 뭐냐 그러면서 이게 돈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피아트 머니는 못 믿지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생겨나고 맞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부터 빵원이었던 게 지금 1억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 그때 판을 깔아준 거예요. 판을 깔아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 건데 채권을 돈을 찍어서 사주면서 채권 금리를 낮추니까 이 채권 금리가 낮은 것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판이 깔렸다. 네. 아 이제 더 이상은 진정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나 경제 활동해도 되는구나. 판이 깔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를 누가 이끌었냐? 금융위기에서 누가 극복했냐? 마이너스를 막아준 거는 그 버냉키가 했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온 거는 저는 그 애플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플의 iOS 혹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제가 극복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GDP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거래를 다 더한 값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늘어나면 GDP가 성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하던 거래를 하던가 안 하던 거래를 하던가. 그렇죠. 하던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밥을 더 먹든가 여행을 더 가든가.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안 하던 거래를 하기 시작할 때. 네. 그 안 하던 거래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애플이 iOS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엄청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통찰이 대단하세요.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연준은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금융위기가 극복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질문 주신 거는 AI인데 왜 이때부터 가냐? 근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똑같기 때문이죠. 지금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해야 되는 일은 판을 깨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물가가 5% 6% 올라가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수는 FOMC가 아니고 도대체 AI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I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자연스럽게 AI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AI가 과거의 iOS나 아이폰이나 이런 걸로 좀 비견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거래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이제 훨씬 더 크다고. 훨씬 더 크고. 네, 모바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AI 혁명은 지금 훨씬 더 큰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사이클이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자,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혁명 그러면은 그 웅달님 책 많이 보셨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소비에트 혁명. 소비에트 혁명 그렇죠. 혹은 뭐 프랑스 맞아요. 혁명. 프랑스 혁명. 근데 그 혁명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요. 뭔가 그냥 왕 막 목 자르고 그렇죠. 이런 데를 왕 완전- 목이 잘라지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천민이었던 맞아요. 그냥 시민들이 부자들 막 뒤엎고. 부자들을 뒤엎고 이런 거잖아요. 네. 혁명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존에 있었던 권력이
내려오고 맞아요. 새로운 권력이 올라오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모바일 혁명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랬었던 거. 기존에 있던 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뭐가 내려왔을까요? PC. 노키아가 없어졌죠. 노키아 없어지고. 그리고 뭐 블랙베리. 어, 그리고 우리가 썼던 내비게이션, 맞아요. MP3. 음. 그리고 아마 PDP도 써보신 적 있나요? 네, PDP. 영어 사전 PDP. 이런 거 어, 없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 다 없어졌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왕이 목 잘리는 거랑 비교한다면은 네. 새로운 게 뭐죠? iOS라는 이 생태계가 아이폰이라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얘를 다 죽이면서 올라가는 게 혁명이라는 거죠. 그 지금 AI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AI라는 이 혁명은 도대체 뭘 죽이면서 올라가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잘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애플이 네. 전기차를 그만하고 나 AI 할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AI를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던 애플조차도 지금 AI 혁명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못 가져가면 나는 그냥 아이폰을 만드는 그냥 그 iOS에서만 노는 AI 혁명 시대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건 뭐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다양한 우려들이 지금 같이 공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주가가 14% 빠진 어도비 같은 회사도 네. 이 회사는 기존에는 엄청나게 견고한 그 헤게모니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PDF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죠. 왜? 소라라는 게 나오니까 동영상이 나오니까 이거 잠깐만 누구나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아니 지금이야 1분이지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키아처럼 되는 거 아닌가? 어.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전 산업 분야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AI 혁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꺼내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 가지 키워드가 네. 두려움 혹은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까 애플이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도비가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앞다퉈서 내가 AI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췄으니까 투자하겠지. 아니에요. 금리 낮춘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내가 이걸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봐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혹은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AI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 빅텍 근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지금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AI로 트랜슬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바일 혁명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고 AI 혁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키워드는 아까 제가 연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설명을 드렸던 연준은 판을 깔아주는 거고 연준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얘가 뭔가 금리를 내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판만 안 깨면 된다. 그리고 AI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따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진짜 많은 기업들이 다 AI에 사활을 걸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 인프라가 우선 필요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다 그쵸. 살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차츰차츰 이제 그게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서 또 막 경쟁이 일어나겠네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딱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목 현상. 자, 이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지금 엔비디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한테 칩을 만들어주는 코어스를 만들어주는 TSMC라는 회사가 있죠. 그 코어스 위에는 HBM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하이닉스에 이제 본딩을 하는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착착착착 이렇게 있어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끌고 가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끄는 애가요. 이렇게 잡아 끄는 애가 있으면 이게 기차로 연결되는 애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혔다가 맞아요. 다시 이렇게 됐다가 자꾸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보면 이 병목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죠. 웃돈을 줍니다. 웃돈을 줘요. 웃돈을 줘요. 웃돈을 줘요. 이게 웃돈을 준다는 게 특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AI를 이제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는 빅테크들이
자, 칩 줘, 칩 내놔, 빨리 칩 내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 가져가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겠지만 새로운 칩이 나온대. H200, B100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칩이 나온대. 그러니까 애플이 가가지고 맞아요. 갖고 와. 얼마 줘? 쟤네들이 얼마 준다는데요? 그럼 나 얼마 줄게. 이제 웃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웃돈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파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마진이 나오는 이유가 야. 이게 여기에서 잡아 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거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웃돈을 줘서라도 난 그거 가져가야 되겠어 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걸 가져가야 지금 9월 달에 나오는 아이폰에 새로운 아이폰에 AI를 넣을 거 아니에요. 네. AI를 넣어야 애플이 이번에도 역시 AI에서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나올 거고 그걸 만들려면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웃돈을 줘서라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